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 4명이 조별 경선 토론에서 맞붙는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의 책임 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두 번째 합동 연설의 장소인 영남으로 향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초반 압승 기세를 이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차종승 기자, 국민의힘 두 번째 토론회 시작이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트홀에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조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은 MBTI를 활용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민생, 경제, 복지와 외교안보 등을 공통 주제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세 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조별 토론 주제로 사회 통합을 고른 만큼 이 계엄과 탄핵으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그 적임자는 누구일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토론회를 끝으로 내일부터는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1차 컷오프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됩니다. 어제 민주당 충청권 연설회에는 응원봉까지 등장하면서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오늘 영남권에서는 두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예, 민주당 오늘 영남권인 울산을 찾는데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잠시 뒤 3시부터 이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어제 88.15%로 득표율 1위를 거머쥔 이 후보가 오늘도 당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영남권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영남권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이 다른 후보들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해을 국회의원과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릴 계획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표심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선 후보 결정까지 국민의힘은 2주일, 민주당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정치권 쟁점은 뭔지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후보들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국민의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경선 첫 토론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김문수 후보를 향한 안철수 후보의 공세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한 적이 있냐 이건데 그 내용 직접 보시죠.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사과한 적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 필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시 탄핵과 계엄을 꺼내들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 4강에서 8강에서 4강을 가려는 것이 이 일반 국민투표 10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죠. 네. 안철수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4강에 진출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죠. 그래서 중도층을 겨냥해서 다시 이 프레임을 내걸고 또 특히 쭉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후보와 대척점을 이제 이루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다시 이 이슈를 꺼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 입장이죠.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본인은 뭐 비상계엄에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어떤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예.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범 여권의 대선 주자로 떠오른 첫 번째 계기가 그거였죠. 네. 그때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전부에게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네.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이제 혼자 앉아 있었던 거. 저것 때문에 저 장면이 결국은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저 시발점이 됐거든요. 네. 그 입장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금 계산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은 대통령이 왜 계엄했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계엄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물론 동의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게 그 국민의힘 경선 표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조기 대선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질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지금 발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가 가장 큰 강권인데 네. 그 본질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 본질을 적극적으로 겨냥을 한 것이고 지금 가장 이 상황 속에서 꽃꽃 문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문수 후보와 이 공교롭게도 어제 토론회가 이제 같이 한 조로 편성돼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저 조 편성이 다른 한동훈 후보나 혹은 홍준표 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똑같은 전략을 안철수 후보는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넘어가면서도 또다시 이 국민의힘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그 가장 적임자가 안철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22일 날 4강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4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마지막 한 자리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지금 경합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들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내 후보들 이재명 후보 때리기 집중 공세에 나섰는데요. 어제 양양자 후보 이 후보의 공약에 적힌 종이를 찍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결론은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양양자 후보 공약을 찢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후보마다 정책은 다 다르지만 반 이재명 정서로는 똘똘 뭉친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평가를 하셨나요? 글쎄요,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저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제 토론회도 그렇고 오늘 방금 이제부터 시작될 토론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토론회에 주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의 주제는 청년과 미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 네 분의 후보들께서 청년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언론이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회가 아니라 반명 경연장에 불과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조기 대선에 출마하시는 후보들은 이번 대선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내겠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경쟁력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와의 그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기겠다라는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튀어야 살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퍼포먼스가 좀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하기엔 매우 좀 부적절한 퍼포먼스들로 네. 위주로 채워지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비조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회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강대강 격돌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앞두고 이 비조 후보들 비전대회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싸워본 사람 누구입니까? 이철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상장, 우량주 내놓기만 내놓으면 대박 납니다.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폐륜, 비양심,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네, 어제 A조 토론이 큰 공방이 없이 끝났는데 오늘은 거침없는 맞대결과 공방이 예상되거든요. 어떤 키워드 예상하십니까? 일단 B조로 뭐 죽음의 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죽음의 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좀 어떻든 좀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그 후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한동훈 후보만 탄핵에 반대를 했고 나머지 세 후보가 탄핵에 찬성을 한 데다가 또 거기다가 개인적인 그 악연도 많이 쌓여 있어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예. 그렇게 서로 굉장히 과거에 홍준표 후보가 맹비난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지난번 대표 경선에서 또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그 탄핵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왜 아무런 비전도 발표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측면을 봐야 돼요. 뭐냐면은 물론 개인이 어떤 국가 비전이나 지금 경선 후보들이 국가 비전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경쟁력 같은 것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치를 더 뛰어넘는 것이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게 그 닥칠 어떤 그 걱정 같은 것을 보수 후보들은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최우선 가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당장 헌법 84조 그 해석 문제로 대혼란이 일어날 거고 또 정치보복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됐는데 좀 그 우리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국가 재정에 맞지 않는 법안들이 있었어요. 양국법이나 뭐 이런 것들, 네. 뭐 노란봉투법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다 통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국가 비전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의 경쟁력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왜 주제에 집중하지 않느냐, 사회통합, 그리고 A조는 청년 미래였죠. 그거는 조별 주제입니다. 네. 전체 주제는 따로 있어요. 전체 주제는 충분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국정 과제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반 이재명 정서 또한 보수 민심에 응답하는 바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급하셨던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전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격돌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엔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정말 뜨거웠던 설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이게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이게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건데 이 나경원 후보가 토론회 후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설전의 포인트는 뭐고 승자가 누가 될지 좀 예상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포인트는 저 부분은 한번 이제 걸러졌습니다. 네. 그 패스트트랙에서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걸 해주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고, 그 진실 그 공방은 지금 뭐 그때 벌어졌다가 별로 중요한 그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네. 감정 싸움이 있습니다. 네네. 감정 싸움인데 지금은 감정 싸움을 지나서 오늘은 바로 그것이 두 사람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 문제입니다. 탄핵 네. 문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것이 처음에 1차는 통과가 안 됐죠. 국회에서 통과 안 됐다가 2차에 통과된 것이 그때 한동훈 후보가 본인에 대한 체포 대상에 들어있다. 이것을 정보를 입수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탄핵이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돼서 결국 이렇게 헌재 결정까지 나와서 파면이 된 상황인데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탄핵에 반대를 하고 어쨌든 뭐 간저 앞에도 가고 가장 최일선에 섰잖아요. 탄핵 반대에. 네. 그렇다면 오늘 두 사람의 어떤 경쟁은 탄핵의 불가피성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탄핵의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한동훈 후보는. 근데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전에 그 말씀에 나왔지만은 아니 이 비상겸이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선고문에 보면은 민주당이 사실상 어떤 다수당으로서 조금 가도했다는 그 지적이 나와요. 네. 사상 최초로 뭐 감액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현재 그 선고문에. 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 어떤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현재 선고문에서도 나왔던 이유들, 민주당의 어떤 과도한 국정 마비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사라졌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나경원 후보가 오늘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요. 그동안 한동훈 후보를 향해 날선 발언을 했던 홍준표 후보 오늘 또 공세를 이어갈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 조를 짜는 과정에서 예상을 깨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이제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2자리 괜찮으신가요? 같이 가요. 같이요? 네. 3번과 4번 자리, 네.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의 사냥개다, 총선을 말아먹은 애다 이렇게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제 저 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된 건 사실 저 현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본인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이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가장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조로 편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홍준표 후보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한동훈 후보와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해봤다 그럽니다. 한동훈 후보가 작년 1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고 또 당대표를 하는 지난 1년 기간 동안에 대화를 한 번도 못했던 이유, 그것은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상당히 뼈 있는 그런 공격들을 날카롭게 했었는데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홍준표 후보도 입장이 조금은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기각 내지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입장인데 아마도 오늘 대화에서 가장 그 화두가 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얘기했던 윤심의 강이라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국민의힘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품고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네. 아니면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나서라도 따로 분리해서 가야지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갈리는데 아마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열하게 맞설 것 같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덕담으로 생각보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계속 그 생각이 유지되는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후회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또 하나의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어게인 신당을 예고했던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를 사저로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이 김계리 변호사 SNS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 이 세 사람이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있고요. 김계리 변호사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줄임말 같은데요. 윤버지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김계리 변호사가 사진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순수하게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변론을 했던 변호인단이 한 17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그 윤곽근 변호사나 몇 사람은 식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변호사들이었죠. 그래서 경력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따로 이제 간제해서 못해서 이제 사저로 초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점은 좀 미묘하죠. 시점이 바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왔다가 바로 4시간 만에 취소한 그 직후 시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그 구속 취소돼서 나올 때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정치적 메시지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저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형사재판도 당장 내일도 형사재판 가야 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사저 정치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판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어떤 윤석열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윤심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여기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되고 조기 대선할 때 당 이름을 원래 새누리당인데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때 새누리당을 창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창당을 해서 후보가 조원진 후보가 나왔어요. 조원진 후보가 그때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번도 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했는데 아마 0.6%인가 받았을 겁니다. 조원진 후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출마를 했지만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어중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그때 탄핵 반대하면서 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활용하는 쪽이 남아있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정이 실리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윤 어게인 신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입장도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한덕수 대통령 대행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 대행이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을 했습니다. 불출마, 출마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을 하지 않고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2016년 말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질문에 노코멘트 한 바가 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출마 묻는 질문에 회피로 답을 대신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또 이 한덕수 대행이 김동연 후보, 나경원 후보가 잇따라 찾았던 대형교회 명성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비춰보면 뭐 한 대행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광폭 행보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예전의 후보 같은 경우에 노코멘트를 얘기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코멘트는 사실상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다 이렇게 읽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어느 정도까지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후보들의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약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경선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네, 어제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 88.15% 득표율로 거의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이변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88.18%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나름대로는 선보일 수 있는 장이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제 발표가 된 부분, 또 오늘 하고 이렇게 발표가 된 부분은 사실 이제 민주당의 경선 룰이 당심 50%, 민심 50%인데 사실 어제 발표된 거는 당심 50%만 해당한 퍼센트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감 그리고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후보들도 지금 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7%포인트 또 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울산에서 영남권 경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도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은 토대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오늘 일단 경선을 좀 기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 충청권 득표율이 88.15%였죠. 이재명 후보는 승리 요인에 대해서 뭐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다음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민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좀 민망함이 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앞에 경선 룰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일극체제가 돼 있는데 경선 룰까지 23년 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국민선거인단 모집 이것을 폐지를 하고 50대 50 이렇게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당원 50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 상황에서 90% 가까이 나오니 좀 민망한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국민 여론조사 아니고 당원입니다. 당원인데 이 당원 표심이라는 것은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비명 행사 공천을 하면서 충청 지역도 전부 다 친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그때 대전의 이상민 의원이었죠. 이상민 의원 대신에 이 친명으로 다 바꿨으니까는 그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을 하는 권리당원들 중에서 오늘 권리당원들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국회의원들을 다 그렇게 친명으로 바꿔놓으니까 이 권리당원 표도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그러니까 경선 룰을 바꾼 거하고 또 그전에 국회의원들 다 교체한 것, 이것이 영향을 지금 받아서 한 90% 됐다고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민망하기도 하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정말 명실상부 1위 후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선 얼마만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영남권에서 이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어제 이제 권리당원 중에서도 어제 당심 50%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중에 권리당원이 있고요, 또 대의원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권리당원의 투표나 또 대의원의 투표가 사실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88%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남권에서도 아마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전망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의 사위인 이재명 후보와 충청의 아들인 김동연 후보, 또 충청의 친구인 김경수 후보 중에서는 충청의 사위가 압도적인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 영남에서는 지금 후보들이 잠시 후 3시부터 이제 본인들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득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경쟁 이후에 통합된 하나의 이 선거를 치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미국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국의 휴전 중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휴전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30시간 부활절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휴전 선포입니다.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гуманитарны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сегодня с 18:00 часов до 00 часов с воскресенья на понедельник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объявляет пасхальное перемирие. 푸틴 대통령의 휴전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쪽이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면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을 사양하겠다며 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자국이 제안한 부분 휴전에 러시아가 잇따라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사실상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발표에 회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부활절인 20일 이후까지 휴전을 연장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에 39일째 호응하지 않고 있고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휴전은 러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자신들이 실제로 전쟁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따로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 편하고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입주한 지 6달이나 됐지만 분양 당시 계약한 빌트인 가전이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사서 먹고 오거나 배달시켜 먹고 너무 불편하죠. 몇 개월째 지금 냉장고와 인덕션이 설치되지 않은 또 다른 세대는 이중으로 돈을 내고 가전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총 670만 원이었는데 할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샀죠, 그냥. 옵션으로 계약한 가전이 설치되지 않은 세대가 단지 내 91세대. 피해 금액은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빅5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3천만 원 옵션을 계약했던 A씨도 입주 때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싱크대는 수도꼭지와 개수대가 없이 뻥 뚫린 상태고 드레스룸은 선반 없이 텅 비었습니다. 다용도실엔 시멘트 벽과 전선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속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군 건설사라고는 브랜드를 보고 제가 들어온 건데. 건설사들은 분양 전엔 화려한 견본주택을 차려놓고 유상 옵션을 권합니다. 하지만 영세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책임을 미룹니다. 시공사는 AS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유상 옵션 자재를 계약한 계약업체에게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유상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에 달하는데요. 건설사들이 옵션 시공은 영세업체에 맡기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죠. 계약대로 옵션 시공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 비구름이 물러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지금도 곳곳으로 포근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내려가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인데요. 광주가 오늘 27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고요. 영남권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4월 20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